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18일 오후 시간인데요.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뉴스들이 좋은 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씀을 드린 대로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뭐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요. 일단은 다 뭐 똑같은 원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선수답게 이걸 극복해내느냐, 이게 이제 관심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이 소득주도 성장,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려놨죠. 경제를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완전히 이념에 맡겨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려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시장에 맡기겠다, 이러한 일관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래도 어떻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특징으로 본다면, 특성으로 본다면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는 끌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이 영향력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최근에 지난 6일서부터 11박 12일간 유럽을 다녀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유럽 출장에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고 왔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금 현재도 아직도 완전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일단 출소한 이후에 이 해외 이번에 이제 제대로 한번 나간 것 같아요. 유럽 지역으로 나갔는데, 그동안에 보면 미국도 다녀왔고, 그 다음에는 또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에는 이제 미국을 다녀왔고, 그 다음에는 작년 12월에는 중동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미국을 다녀와가지고 이제 모더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코로나 문제, 이런 얘기도, 말하자면 백신 관련해서 협조도 요청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버라이전, 이런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들, 그 다음에 IT 기업들, 이 최고 경영진들을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중동을 방문해서는 UAE를 방문해가지고요, 이 비공개리에 이 포럼에 참석해서 이 아주 깊은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대적으로 11박 12일 유럽을 방문했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 이제 관심을 갖냐면, 우선 이 반도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리고 미중 간의 이러한 이 공급망 문제가 되면서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이죠, 이 바이든을 전략물자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순수한 이제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봤는데,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국제관계가 바뀌다 보니까 전략물자로 취급을 받으면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공급만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1등이 되고 있어요. 전략물자 1호.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유럽 방문에서는 마찬가지로 반도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 출장 목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삼성 SDI 사장인 최윤호 사장을 비롯한 임원 4명이 이번에 전 세계로 같이 이재용 부회장과 유럽을 다녀왔어요. 자, 그래서 유럽, 이 헝가리,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아주 중요한 나라들을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네덜란드에서요, ASML, 저는 상당히 생소한 회사인데 아주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반도체 미세 공정이 아주 필수적인 극자외선, 즉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글로벌 업체예요. 연간 40대밖에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대만의 TSMC, 그다음에 미국의 인텔, 이런 데서도 이 ASML하고의 이런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슈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ASML의 최고 경영진들도 만났고, 그리고 네덜란드 총리도 만나가지고 반도체 협력을 좀 강화하자,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14일 날 ASML 본사를 방문해서 이 피터 베닝크 CEO, 그 다음에 마틴 반 덴 브링크 CTO를 만나서 EUV 장비의 원활한 수급 방안, 그리고 이 중장기 협력 방안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이 ASML 방문한 것은요, 2020년도 10월 이후에
20개월 만에 방문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20개월 만에 연거푸 2건 갔잖아요. 그만큼 이 반도체 공정과 관련해서 이 초미세 공정 이 중요 이 장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이 ASML 여기 방문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사장도 동시에 같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까지도 이제 만났어요. 이 총리 만난 것은 6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 네덜란드가요 반도체 산업의 핵심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럽 방문에서 다른 나라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 ASML 방문이 제일 중요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15일 날에는 벨기에 루벤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종합 반도체 연구소인데요. 이 아이맥을 방문해가지고 루크 반 데 호브 이 CEO하고 만나서 반도체 분야의 최신 기술, 연구 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고 이곳에서요. 이 벨기에 연구소에서 최첨단 반도체 기술 공정뿐만 아니라 AI, 생명과학, 미래에너지 이런 연구 개발 현장도 전부 다 두루두루 살펴보고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네요. 오늘 오전에 전세계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일성이 뭐냐 이제 출장 소감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반응이 좋았다. 고객들도 만났고 유럽 연구원들도 많이 만났고 그 다음에 영업 마케팅에서 고생하는 친구들도 만났다. 이러면서요. 헝가리의 배터리 공장과 이 하만 카돈에 갔는데 BMW 고객도 만났고 자동차 업계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요. ASML 방문이 제일 중요했다. 본인도 밝히고 있어요. 이 네덜란드 ASML 초미세 공정 장비업체 반도체 연구소에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도 느꼈다. 이건 이제 벨기에 반도체 연구소가 한 거죠. 그러면서 이 한국에서는 잘 몰랐는데 유래가 가보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고 시장에 여러 혼동과 변화, 불확실성이 많더라. 그러면서 이제 삼성 저희가 할 일은 좋은 사람들 모셔오고 우리 조직이 예측할 수 있는 변화에 적응하도록 유연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이 유연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유연성도 있고 노동 부분에서의 유연성도 있고 시장 확보에 있어서의 유연성도 있고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거기에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적응을 해야만이 살아가고 있다. 즉 생존 전략을 배우게 됐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생존 전략의 그러면 핵심은 뭐냐? 바로 기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 같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소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도 이 ASML 방문한 것이 제일 중요한 방문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ASML은요 7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반도체 공정 구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극자외선 장비 독점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장비 확보전에서 삼성이 다른 이제 세계적인 이 경쟁업체들보다 우위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데 기여한 방문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이 예상이 드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뭐냐. 아까 이제 정치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6월 7일 날, 출장을 떠났는데, 6월 7일은, 날짜로 보면 어떤 날짜냐. 딱 29년 전이요. 93년도 6월 7일 날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선언했느냐.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이렇게 신경영선을 했고 그 이후로 대대적인 혁신을 해서 오늘날 글로벌 인류기업으로 발전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29년 만에 딱 6월 7일 날 똑같이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호가 얼마만큼 혁신을 하는지도 우리 국민들이 또 이 재계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출장이 이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이제 반도체 왜냐면은 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도 맨 먼저 간 데가 어디예요? 수원에 있는 반도체 공장 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안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지금 산업 분야고 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다. 따라서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어떤 전략 마인드 이것이 우리 국가안보, 경제안보하고도 굉장히 맞물리는 대목이 아니냐. 이런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뭐 그동안에 이 추미애
그리고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죠. 총장과 갈등 국면에서요.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김종민 변호사. 이 김종민 변호사가 이제 그동안에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대대적으로 입장문을 하나 내놨어요. 바로 뭐냐? 지금 행안부에 말이죠. 지금 이상민 장관이 경찰 통제 방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강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 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지금 내고 있는데 최종적인 경찰 개혁안이 21일 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듯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점, 특히 인사 문제, 그 다음에 경찰의 감찰 문제, 그 다음에 인사 문제까지도 행안부 장관의 영향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 내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청장 이달 말에 유럽 출장을 가게 돼 있는데, 유럽 출장까지도 이제 포기한 상태에서 21일 날 지금 행안부의 관련 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오면 그때 입장을 밝힐 테니 좀 기다려달라, 이러한 내부 서한까지 지금 경찰청장에 보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인 변호사, 이거 행안부 안에 경찰국 신설하는 거 이거 비판하면 안 된다. 지금 황운하 같은 사람이 또 나오도록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경찰만큼 권력이 비대해진 반면에 그런 권력 남용 요소를 통제하는 장치가 없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는 없다. 왜 그랬을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찰 비대화 작전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대한민국 경찰 국가가 된다. 그러면 중국 공안보다도 더 무서운 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될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많은 것 같고요. 이 검수완박의 최고의 문제점이 뭡니까? 검수완박, 이 권한이 어디로 가죠? 경찰로 가요. 그러면 왜 검수완박을 했어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때문에 검찰의 권력이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권력형 수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비대해져서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뺏자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에다가 이 권력, 수사의 편중성, 이런 거를 해준 것이 검찰의 수사권인데, 검찰의 문제점을 가져다 준 그 수사권을 전부 경찰에 넘어가면 경찰에는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느냐? 당연히 생길 가능성이 많다. 이 개연성을 보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 추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도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 없이 바로 검수완박을 하는 거, 이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만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게 검수완박 반대 논리의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이상민 장관이 보완장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김종민 변호사가 힘을 실어주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하나의 종합적인 이 고찰이라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자세하게 이 김종민 변호사의 의견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중심으로 한 경찰 개혁 방안 매우 적절하고 합리적이다. 황운하 같은 정치 경찰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경찰의 권력을 몰아준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 통제불능의 경찰 국가로 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본인의 저서, 즉 법치는 어떻게 붕괴되는가에서 경고를 했는데, 출간된 책의 인기도 마르기 전에 우려가 현실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정권 출범 직후인데도 14만 경찰이 거리낌 없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경찰국 신설 방안과 관련해서는 적절하고 합리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었으니 그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경찰 권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경찰은 91년도 경찰청이 독립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항변하지만은 그때는 검사의 철저한 경찰 수사 지휘 체계가 작동하던 시기였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찰은 중국 공안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내가 아는 한 세계 최강의 경찰이다. 예, 그러면서요, 제가 알기에도 그래요. 제가 알기에도 저도 서방 선진국들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출장도 다녀보고, 이런 관련 이 시스템 제도도 많이 들어보고, 봤는데, 이렇게 센 경찰 만드는 국가가 없어요. 그리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세계 유일의 10일간의 경찰 구속제도를 갖고 있다. 이게 굉장히 아주 독소 조항인 것 같아요. 경찰 구속제도는 일제시대 조선 통치를 위한
조선 형사령에서 비롯된 것이고 일본도 2차 패전 직후에 폐지하에서 48시간 체포권만 인정하고 있는데 반의를 외치는 우리는 아직도 일제경찰의 유산을 고스란히 계승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그런 중앙 집권적 경찰 구조에서 경찰청장에게 인사권, 예사권, 그리고 치안정책 권한까지 모두 집중돼 있는데 유일한 견제장치라는 것이 91년 만들어져 무늬만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는 경찰은 군대에 필적하는 14만의 인력을 갖고 전국 경찰서에 방대한 정보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에 도착하는 즉시 정보 경찰이 따라붙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말까지도 들린다. 치안 정보만 수집할 수 있는 경찰이 언제든지 정치 사찰, 민간인 사찰 기구로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경찰의 정보 기능이 합리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감독, 통제, 견제할 아무런 외부 기관이 없다. 감찰도 경찰청 자체 감찰 기능밖에 없고 행안부 등 외부의 감찰 시스템은 전무한데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인사권, 예사권, 감찰권, 형사정책 기능까지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경찰은 조직적인 반발만 할 것이 아니다. 우리 경찰과 같은 권한과 조직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 있는지 해외 사례를 제시하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찰의 노고와 역할을 폄훼하겠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 황운하 같은 정치 경찰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 권력기관도 권한남용이 없도록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만들고 합리적으로 역할 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국내 정치 안 한다. 국내 정치 정보 안 한다. 이미 국가정보원의 국정원법이 전면 개편이 됐어요. 대공수사권까지도 경찰로 넘기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검수한 바,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사실상 수사권이 전부 다 경찰로 넘어가고 있어요. 경찰에 대한 권력 집중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경찰 권력의 집중,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만한 경영과 통제장치의 부재, 이거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국가의 이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에도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요, 이 구독을 권유해서 금년 말 100만 구독자를 모시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